월요일날 했던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그쵸? 아, 맞아요. 지난주가 아니잖아. 짜증나게 하네.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지금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사도 나왔는데 비트코인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사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스트레티지가 너무 급한 모습이거든요. 보면은 4월 28일에 그저께죠. 15,355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고 그 가격만 해도 약 1조 9천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 매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92,737달러. 그리고 이제 마이클 세일러, 이 스트레티지의 총 보유량 같은 경우에는 55만 3,555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세일러가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스트레티지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약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영화에서 보면 미래에 있다가 타임머신을 타고 온 거야. 그래서 막 급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오르기 전에 막 나 진짜 오를 거 알아. 아니, 지금 15,535개 사야 이러면서 사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1조 9천억 원을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퍼즐이 S예요? N.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그런 생각 들고. 그렇죠. 미래에서 온 것만 같은. 맞아요. 미래에서 온 것만 같은. 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도 이제 보면은 진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알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2009년에 비트코인 사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언제는 뭐 사야 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엔비디아 사고. 네, 뭐 사야 되고. 약간 그런 걸 알고 과거에서, 그러니까 미래에서 현재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세일러가 최근에 트윗에 올렸던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Stay humble, stack sat라고 적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이게 무슨 말인지 맨 처음에 몰랐어요. Stay humble 같은 경우에는 겸손해라. 그리고 플러스로 시장에 흔들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약간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 모아라 라는 뜻으로 이번에 트윗에 올렸더라고요. 이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스트레티지가 재무제표가 있는데 스트레티지의 재무제표가 완전 폭망일 줄 알았어요. 사실상. 예로 들면은 아무리 순자산이 높더라도 지금 위태롭잖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재무제표를 한번 비교할 수 있는 표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글로벌 탑 10 기업인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이렇게 쭉쭉쭉쭉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92에 스트레티지가 있어요. 여기 비교 목록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 순자본, 레버리지 비율, 부채, 시총, 순이익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버리지 비율을 보시면 거의 부담이 없어요. 부채 부담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일단 이 표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 건지 퍼즈님한테 좀 컨펌을 받고 싶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커버리지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부채를 얼마나 상쇄시키고 상환할 수 있냐의 비율인데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커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5.2라는 수치로 이 붉은 색깔 자각형을 그려왔는데 이 10개보다도 탑 티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자본 대비 시총 배수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시장 평균이 한 19배 정도 되는데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는 한 2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저평가, 저PBR 같은 거예요. 물론 주식에서 막 그저 저PBR이면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아니지만 실제로 부채라든지 이런 한도가 생각보다 낮다라고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에 비하면 굉장히 낮긴 하지만 우리가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레버리지도 적고 그리고 커버리지 비율은 높고 그리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제 여기 인플로이 여기 보시면 1인당 780만 달러 1인당 수익성이. 그래서 이 글로벌에서 가장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걸 보고 생각보다 스트레티지가 탄탄한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정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퍼즈님이 지금 벌써부터 여기 미소가 해실해실 하신 거 보니까 틀린 것 같긴 한데
다음 장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스트래티지만 이 MSTR 같은 경우에는 평가 자산 그리고 자사주 발행 이런 표를 싹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사각형이 비트코인 수량이 지금 24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18만 9,150개에서 55만 개가 됐어요. 3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1년 4개월 만에. 네. 비트코인 평단가 시세 같은 경우에는 44,000에서 93,900달러. 그리고 평가 자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했죠.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사실 20년도부터인가 계속해서 매입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평가 자산은 8.3빌리언에서 52빌리언. 굉장히 성장이 많았고 부채는 물론 증가를 했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는 2.6에서 8.2빌리언이 됐는데 문제는 자산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부채가 늘더라도 순 자산이 만약에 늘다면 부채 비중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 자본을 여기서 계산을 했어요. 넷 캐피털을 한번 보면은 비트코인 전체 자산에서 부채랑 우선주를 뺐더니 순 자본만 지금 약 8배가 증가를 했고 작년 초보다.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과 위험 내구성을 한번 조사를 했더니 자산이랑 부채만 따졌을 때 31%에서 19%로 낮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제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5배 이상 덮을 정도로 많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해달라고 넣었더니 비트코인을 많이 산 기업이 아니라 그런 걸 다 떠났을 때 지금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9%밖에 안 되는 흔들리지 않는 회사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84%는 떨어져야지 무너지는 회사다 라고 맨 아래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84%가 떨어진다면 약 가격이 16,000달러 정도는 돼야지 스트래티지가 무너질 거다. 15,000달러, 14,800달러. 14,800달러라고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사실 이번 사이클에 만약에 빌런이 있다면 그거는 세일러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재무제표 글로벌 탑10과 비교를 해보고 스트래티지의 재무제표를 봤더니 이건 그냥 마태식이 다 계획에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살 수 있는 건가? 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이게 정상적인 회사라고 친다면 저 부채 비율이 저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쵸. 정상적인 회사일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다니던 회사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 되기 전에 저 한섬이요. 네. 그래서 한섬 이제 한섬 안 망했습니다. 한섬은 안 망했지. 한섬 어떻게 망해 한섬이. 네네. 말도 안 되지. 자, 이제 보면은 자, 일반적으로 회사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돈을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매출이 있고 매출에서 뭐 이렇게 매출에서 이제 원가도 빼고 옷 만드는 회사인 거잖아요. 네네, 뭐 부자재 원가 다 원가 빼고 그다음에 인건비 빼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물류비 빼고 생산비 뭐 마케팅 빼고. 뭐 하고 뭐 네. 다 빼고 그러고 남는 게 이제 이게 이익이잖아요. 네, 순이익. 그쵸? 근데 이제 요게 어쨌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라면 부채 비율이 20%다? 그러면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부채 비율이 100%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회사들 보면은 부채 비율이 막 500% 이런 데도 있어요. 네.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빚이 500%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왜 500%나 대출을 땡길 수 있느냐? 요 사업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 퍼즐은 스트래티지는 그렇지 않다. 네, 스트래티지가 원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지금 소프트웨어로 판매하는 그 매출의 비중은 이제 없어졌다시피 해요, 거의. 그냥 비트코인 대행사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 돈을 열심히 잘 버는데 19%다? 부채 비율이? 이 정도면 너무 높은 좋은 약간 요 재무 건전성인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얘네가 버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 차익 그게 다잖아요. 오, 그렇죠. 제대로 된 펀더멘탈을 안 가지고 있다는 네, 거. 맞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무의미해요. 왜냐면 그 순 자산 자체가 회사가 굴러가서 벌어들인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냥 오로지 수익성에 의존을 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회사들도 부동산 사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그걸로 돈 벌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요 사업이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였는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좀 커버됐다. 약간 이런 건데 얘는 아예 돌아가는 사업 자체가 지금 없다시피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러더라도 수익으로 벌던 뭐 땅을 파서 벌었든 순수익이 많은 상태에서 부채 비중이 낮으면은 이 회사가 그냥 그 자체가 펀더멘탈인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84%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그래야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건 단순히 84%라는 건 부채 비율이랑 자산, 지금 자본 맞아요. 내 비율을 그냥 따진 네,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자본이 결국에는 전부 다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비트코인이거든요. 아예 다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완전 극히 드문 거,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무한정 올라가는 구조면 이게 말이 돼요. 오. 문제 없어요, 사실. 근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가 문제죠.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부채랑 자산이랑 해가지고 역전되는 것만 얘기한 건데 실제로는 요 부채보다 자산이 적어질 때까지 요 돈을 빌려준 회사들이, 은행들이 뭐 이런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그렇진 않죠. 네. 근데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물론 올라갔다 떨어졌다 내려갔다 횡보했다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희소성 때문에. 그러면은, 스트레티지가 지금 여기서 반토막이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재무제표를 가졌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이 그 정도로 우리가 최악으로 생각하지 않은 한?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그러면 50% 마이너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냐? 아, 있다라는 거군요. 네.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럼 마이너스 70% 가능성은요? 있죠. 마이너스 80은요?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80%가 되기 전까지는 안전해가 아니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80%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80%가 되기 전에 아마 청산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돈을 빌려줬던가, 안 그러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뭐, 여기 말씀하셨듯이 신주 발행해서 뭐 했던가. 자사주 발행이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주식을 담보로 해서 하는 건데, 주식의 가격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질 테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레버리지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아무리 비율이 낮아도. 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은 이 부채보다 자산이 떨어질 때 더 작아질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에요. 네. 일정 부분 조금 위험해진다. 안 그러면 본인이 요 은행에서 이제 측정해 놓은 요 특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상환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럼 상환하려면 뭐 해야 돼? 팔아야죠. 비트를 또 팔아야 돼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다른 회사랑 비교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의도적이다. 정상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랑 비교한 것 자체가 그러네. 너무나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프트웨어 파는 매출이 있는데 그 남은 이익으로 어쨌든 비트코인이 사모으는 거야? 그런 문제가 없다. 그치, 지금 지출이 없는데 네. 빼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뭐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저도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은 그걸로 이제 현물 ETF 승인이 되면은 그걸로 회사 요 자본으로 네. 현물 ETF 사 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으로 사 모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럼 우리나라 되면 사 모으실 건가요? 당장은 안 사죠. 네. 그래서 다른 회사랑 비교하면 애초에 안 되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랑 비교했다는 게 너무 약간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이다. 자.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가나요? 그쵸. 네,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 안 그러면 매출이랑 이익이 있으니까 이 매출 같은 걸 보고 어쨌든 대출해주고 약간 요걸 가지고 부채 비중이 높아지고 비율이 높아지고 이건 가능해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게 아예 없잖아요. 그쵸. 수익에 거의 100% 의존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 명당 돈 벌어들이는 거 이거 뭔 소용이냐고. 이거 직원 다 잘라도 된다고. 네. 직원 다 자르고 마이크로 세일러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사실. 그쵸. 근데 이제 한 명당 이거를 비교한 건 너무나 대도 않는. 맞아.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보다 돈을 훨씬 잘 벌어야의 느낌이잖아. 근데 네. 정상적인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너무 웃겨. 이해 갔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뭐 부채 비중이 뭐 80% 돼도 문제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보면은 부채 비중이 막 100% 넘어가고 막 중견기업들 막 부채 비율 300%, 400% 이런 데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만간 세일러 형이랑 한판 붙으시겠는데? 초청 부탁드려요. 오세요, 세일러 형님. 근데 문제가 없으려면 네. 오르기만 하면 된다. 뭐 물론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기만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비트코인 고점 때 현금화를 하면 돼요. 누가? 마이클 셀러가. 잠깐만. 비트코인 고점 때 현금화를 하라고요? 네. 팔라고요? 네, 비트코인 팔면 돼요.
조금씩. 아니, 어. 팔면은 가격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 한 절반만 판다. 절반 팔아도 괜찮아요, 가격에? 안 괜찮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만 보면 비꼬신 거였군요. 단순히 회사 하나만 본다면 네네. 그러면 그게 나을 수 있다 이거죠. 오히려 그리고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이게 뭐냐면 한 명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아도 되나? 아, 그니까 이게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회사가 갖고 있는 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아도 되나? 55만 개? 사토시 아니냐고. 2100만 개인데 총 비트코인의 개수가. 근데 이제 요 정도 기세면은 혼자서 한 100만 개 갖고 있을 기세거든요. 그니까요. 그럼 와. 전체 공급량이 한 5%를 한 명이 아니다 회사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회사예요? 그냥 한 명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쵸. 한 명이죠. 예. 그게 예. 저는 언젠가 그 키를 잃어버렸으면. 아, 그 소각. 아, 차라리. 그래서 막 대서특필 된 거야. 세일러 형 키 잃어버렸다. 하드월렛 분실. 그럼 진짜 비트코인 가격 엄청 아니 올라. 잃어버려도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는 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요? 네. 왜요? 그냥 있는 척 하고 있으면 돼. 그렇죠. 네. 물론 아무튼 뭐 요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내용을 바로 직전에 봤어요. 한 5분 10분 전에 봤기 때문에 요새는 별로 안 봐주시더라고요. 어제 보냈는데. 네,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막 설명을 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일 치명적인 건 정상적인 사업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 네. 예, 요게 다른 회사랑 비교하면 애초에 안 된다는 거. 예, 요런 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